네, 지금까지는 그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떠한 견제 수단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인젠 그 반대로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지 그 수단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견제 수단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견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입법권을 통한 견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들, 그 자체를 통해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 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견제를 알아보도록 하죠. 아, 국회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일상적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평소에 하는 일 자체를 아예 못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입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가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 혹은 법관, 뭐 이렇게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예를 들어 뭐 헌법을 위반을 했다거나 법률을 위반했다거나 이제 했을 때 국회가 이들을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다라는 겁니다. 현행 헌법상 탄핵 제도는 두 가지 절차로 구성이 돼요. 하나는 탄핵 소추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탄핵 심판입니다. 탄핵 소추는 국회의 권한이에요. 반면에 탄핵 심판,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고위 대통령이나 이제 고위 공직자를 탄핵 소추를 해요. 그러면 이 탄핵 소추한 게 진짜 제대로 된 탄핵 소추였는지 아니었는지 판단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탄핵 심판입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하는데 이 탄핵 심판은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탄핵 소추를 한번 이제 본다라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경우에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결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대통령 말고 그 이외의 고위공직자들, 예를 들어 국무총리, 국무위원, 뭐 법관 이런 사람들을 탄핵 소추하는 경우에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소추 결정서가 본인에게 송달된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가 돼요. 당신 탄핵 소추 됐습니다. 라고 하는 문서를 딱 받는 순간 모든 권한이 딱 중지가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탄핵 심판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이제 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그 사건을 심리를 하고 탄핵의 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으로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탄핵 결정은 공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에 그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 파면이요 라는 데까지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형사상 민사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거에 대한 처벌 이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추후에 다른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파면이요라고 딱 선언을 하는 이 순간 이 사람의 모든 형사상 민사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사건이 두 번 있었습니다. 2004년과 2016년 두 차례 있었어요. 2004년 3월 10일 국회에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중립, 그러니까 이 17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어요. 그때 대통령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선거 중립을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만든 열린우리당 이 정당을 지지해 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제 여러 군데서 하고 다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자기가 속한 정당, 여당의 승리를 기원하고 그걸 인제 독려하고 하는 것들은.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게 불법입니다. 대통령은 선거 중립을 유지해야만 해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선거 중립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5월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이 있기까지 2달여 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수행 권한이 정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국무총리, 그 당시 이제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일을 이제 대신하게 되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결정문의 이제 일부예요. 그래서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해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겁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라는 이 탄핵 결정문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이제 또 다른 이 견제 수단이 국회에는 존재해요. 그러니까 국회에는 사실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가지는 권한들 중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회는 대통령이 가지는 외국에 대한 선전포고 권한, 그다음 우리나라 국군의 외국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가 이제 대한민국 영역 안에 이제 주둔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헌법 제60조에. 이렇게 이제 그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국회가 제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회가 개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자, 다음에 이제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입법권을 통한 이제 또 다른 견제 수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떻게 대통령을 견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행정 행위, 즉 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과 행정부가 일을 이제 수행을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이것은 반드시 법률에 기초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행위들을 하는 것,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법치주의입니다. 행정부가 뭐를 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뭔가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 법률을 어디서 만들어? 국회에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법률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업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법치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행정부의 행위를 통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법률안 제출권을 행정부도 가지고 있어요. 의원만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도 법률안을 제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또 대통령의 영향 아래에 있는 여당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통령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사실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입법권을 통한 국회 대행정부 견제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이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적어도 원칙에 있어서 국회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권력 기관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겁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대통령이 "나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력이 큰 사람이야."라고 아무리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바로 그 법에 기반을 하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인제 국회는 인제 입법권과 함께 대통령이 갖고 있는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의권은 외국과 체결된 조약이나 법률, 그러니까 조약이라고 하는 거, 외국과 체결된 조약, 대통령이 가서 이제 그 조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조약이 체결이 되면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국회가 갖고 있는 근데 인제 이러한 조약이 그러니까 대통령에 의해서 체결이 된다라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 이게 국회의 동의를 외국과의 이 조약을 체결을 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가 갖고 있는 고유한 입법권 존중의 연장선상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약이 결국 법률과 마찬가지 이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이제 그 조약에 대한 동의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조약, 대통령이 체결한 외국과 체결한 이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갖고 있다라는 것은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이제 견제 수단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견제도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어요. 네, 관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에 규정된 중요한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가집니다. 네. 그러니까 인준 투표를 해야 해요, 국회에서. 그래서 국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 앉힐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이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실질적으로 국회의 권한으로 부상하기 시작을 한 것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 시작한 것은 2000년 2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도입되고 난 이후부터였습니다. 국회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서 헌법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이제 신설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같은 해 6월 23일에 인사청문회법을 제정을 하면서 법률적인 근거도 갖추게 됐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인제 2005년 7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인사청문회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 그러니까 즉 장관들이죠. 그다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이렇게 인제 확대를 했습니다. 예, 인사청문회 대상을. 예. 그래서 대통령의 임명권에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굉장히 크게 넓혀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총 65개의 공직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대통령이 이 정부의 중요 포스트에, 중요한 자리에 사람들을 제대로 된 사람을 앉히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평소에 그냥 내 밑에서 열심히 "나 그냥 충성합니다."라고 인제 도와주고 했었던 사람들, '그래,
"그동안 너 고생했다. 그럼 이제 저희 가서 장관 한번 하지."라는 식으로. 그 사람 능력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뭐 대통령은 뭐 그런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자격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 국가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국가의 이익을 놓고 본다라면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행정부에, 그러니까 뭐 어떤 부처의 장관이 되고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만 국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가 대통령이 내정한 고위공직 후보자를 국회 안에서 한번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국회가 그런 어떤 자격 검증을 국회 안에서 그 후보자에 대한 자격 검증을 하게 된다라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인제 아무나 앉히기 힘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 능력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회 가서 엄청나게 인제 비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가 돼서 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인제 내정을 할 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어떤 그 기본적으로 능력이 되는 사람들,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감시하고 감독하는 이런 인사청문회 같은 제도가 도입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나은 고위공직자가 그 중요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든다라고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예.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의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인사청문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라면 국회 일단 인사청문회의 이제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어 헌법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뭐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인제 헌법에 딱 요런 사람들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임명에 동의를 요한다라고 하는 고런 그 이 포스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인제 국회에 제출이 되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요. 총 13인으로 그 구성되는 그러니까 뭐 교섭단체별 의석 비율에 따라서 13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그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헌법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국회법에 나와 있는 인사청문회 대상들, 그러니까 장관 같은 사람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헌법재판소장이 아니라 재판관들, 뭐 인제 이런 사람들, 이것은 헌법에 의하면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아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그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방부 장관이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 인제 이 대통령이 내정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라면 국방위원회에서 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인사청문회 단계는 일단 그 임명 동의안 등이 그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만 한다라는 거고, 인사청문회 그 후보자를 이제 앉혀 놓고 이제 의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는 그 실제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이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 공직 후보자를 이제 출석하게 하고 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듣고 뭐 그 답변에 대한 또 의견을 내고 하는 이제 요런 방식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그렇게 인사청문회가 이제 다 끝나고 난 이후엔 헌법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직책과 그렇지 않은 직책별로 서로 다른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직책은 국회 동의를 요하는 직책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돼요. 그러니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인제 이 청문회를 한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담아서 본회의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의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자, 이 사람 인제 임명할 건지 말 건지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 인준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국회에 인준을 요하지 않는 직책, 장관과 같은 이런 직책들은 일단 인사청문회를 수행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러니까 이제 이 국회의장한테 제출한 그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이제 국회의장이 보내요. 그러면서 국회가 하는 인사청문 절차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채택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야 간 그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쪽은 "괜찮은데 통과시킵시다." 어떤 쪽은 "무슨 소리야.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여야가 서로 나뉘어서 합의가 안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하더라도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 아예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예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정된 기간 20일 이내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혹은 인사청문회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쇼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장관 후보자들을 인사청문회에서 인제 막 해서 막 많은 문제점들이 막 나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 안 돼요."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도 대통령은 그냥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예전에는 특히 20대 국회 고 정도까지는 아 인사청문회 장소에서 굉장히 심각한 막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러면 후보가 사퇴를 한다거나 대통령이 그 임명을 철회를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비교적 자주 있었어요. 근데 인제 제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많은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와도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그냥 대통령이 임명을 해 버리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인제 그 국회의 반대 의견이 완전히 인제 무시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잦아졌다라는 겁니다. 예. 아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요런 이 고위공직 임명에 있어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국회가 견제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뛰어난 공직자가 임명되도록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파적 갈등과 대결의 장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내정한 후보를 무조건 보호합니다.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후보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고 무조건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반면에 야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비판하고 흠집 잡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좋은 얘기 안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요만한 문제점이라도 찾아내서 어떻게든지 공격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은 방어하고 야당은 공격하는, 그러니까 여방야공의 인사청문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후보자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검증이 인사청문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요러한 모습이 국회가 행정부 혹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데 나타나는 굉장히 보편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